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두 공약 모두 재원 마련과 법 측면에서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부족하다면 야당의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당시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논란이 됐던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3주 만에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 윤 후보의 5.18 묘지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본격 대권 행보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 등 대선판 전의 전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풀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 여야는 서로 상대당 후보 공약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예결위에서 여야는 서로 상대당 대선 후보 공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 원을 풀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 뒷받침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보고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될 텐데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이 초과 세수로 가능하냐고 따졌습니다. 또 전국민 지급이 아닌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홍 부총리도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100원을 투자해 26원에서 36원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밖에 안 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계속 피해 계층에 대해서 좀 두텁게 지원한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야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여당은 실질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 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해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금 및 규제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밖에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성격을 방역으로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명칭을 변경하고 세금 납부를 유예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연일 공방을 벌이는 여야. 행안위 예산심사에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각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돼야 되는 개인 방역에 있어서 전 국민이 이 소모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그 좀 점검을 한 번쯤 해볼 시기가 아닌가. 민주당은 또 올해 예산 중 미집행된 불용액과 초과 세수 등을 합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약 10조 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10명 중 6명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재정당국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갈 수 있는 금액이 3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납부 유예라는 초유예,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당국에선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다만 민주당의 방식이 꼼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꼭 꼼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야기 드린 대로 그걸 지급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행안위에 출석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낙상 사고를 당한 부인 김혜경 씨를 간병하느라 어제 모든 일정을 중단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은 수사가 이미 미진하다며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대장동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는 거액의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며 거듭 그 어떤 단체장도 거두지 못할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이 특혜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가기관들의 수사나 이 내용 결과 곧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반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입건된 것만 해도 8건에다가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가지고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야당은 즉각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압수수색과 졸속 구속영장 기각 등 이미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미진했다며 이 후보가 정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 이 후보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관훈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며 현재의 노인수당과 아동수당이 같은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지원금 지급이 매표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아침에는 여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윤석열 후보와 처음으로 한국경제글로벌 인재포럼 행사에서 조우했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인들과 소통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광주로 향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광주 지역 유권자의 거센 반발을 샀던 윤 후보인데요.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을 만나 고개를 숙이며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문제를 두고 윤 후보 측과 당 지도부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자유공원에 이어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 후보는 먼저 광주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 SNS에 올린 개사과 사진이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판을 받았고 특히 광주 시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샀던 윤 후보가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이어 윤 후보는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피와 눈물을 똑똑히 기억하고 민주화와 인권,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의 광주행을 반대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현장을 찾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목포로 이동해 김대중 기념관을 찾는 등 호남 민심 다독이기에 나서는데 호남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와 윤석열 캠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와 김 전 위원장의 전권 행사 여부 등인데 이준석 대표는 야권 승리를 위해선 김 전 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공격들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메시지전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결정은 윤 후보가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후보가 제일 중심이고요. 또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선대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은 아마 긴밀한 협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협의는 있을 것이다. 또, 예.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윤 캠프 측 인사들을 자리 사냥꾼에 이 대표는 하이에나에 비유하며 선대위 재구성을 요구했고 이에 권 비서실장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030의 지지를 받는 이 대표와 킹메이커 역할을 해온 김 전 위원장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과 캠프 간 신경전을 해결하고 어떻게 선대위를 꾸릴지 윤 후보의 정치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는데요. 야당의 사과 요구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의원들은 요소수 공급 대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요소수의 주원료가 되는 요소의 97%는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이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같이 좀 아프다고 하고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일단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이 말씀 하나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미리 대처 못해서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그네슘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른 품목도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향후에 요소수와 문제와 같은 그런 사안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수입 비중이 매우 높거나 어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 철저하게 잘 살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유 비서실장은 정부는 호주와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접촉해 3개월치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며 다른 품목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 야당은 정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했고 실장님도 감사원을 하고 직무감찰을 받으실 시작했다 정부처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 답은 해야지 청와대가 이 관건 정보를 묵인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군이 다시 지금 다른 일방적인 다른 정당의 지금 정치 관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거야말로 또 국기문란 사태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정부가 공약을 개발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책 협조 차원에서 자료집을 각 당에 전달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요소 품귀 현상을 따라 겨울철 농사에 필요한 요소 비료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감귤과 양파, 마늘 등 겨울 농사 대비를 위해 농협과 비료 회사에 재고 물량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농사철 전에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외에 중동산 원자재를 구입하기로 하고 기존 연간 계약 단가 고정을 분기별 조정으로 변경하는 원자재 가격과 비료 가격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비료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올해 3배 수준으로 올리고 할당 관세를 제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선거권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 만큼 피선거권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동일하게 낮춰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퇴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사퇴안이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열린민주당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에 이어서 4번째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2030 세대, 이른바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그동안 대선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건 4050 세대였습니다. 이 연령층의 인구수가 가장 많고요. 또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2030 세대가 이제 정치에 대한 참여가 많고 또 선거에 직접 뛰어들어서 어떤 여론을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2030에 대한 여야의 또 정치권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2030 세대 정치 참여가 이제 늘어났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2030 세대에게 정치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나 이럴 때 뭐 하는 정도였는데 모바일 뉴스가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여기에 모바일 뉴스가 영역을 보면 이제 정치 분야가 가장 많거든요. 또 여기에 또 유튜브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2030 세대는 이제 시청각 또 미디어 시대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편집을 하고 이른바 짤이라고 하죠. 부분적인 영상들을 SNS에 올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영역이 관심이 커졌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취업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청년층이 기성세대에게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세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또 냅니다. 예전에는 데모라고 하죠. 집회나 뭐 행진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은 이제 정책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30 세대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중이 세대별 뭐 그 전체적으로 따지면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해 있었죠. 이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전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3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연령층까지 다 하면 80% 중에 한 34%가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건데요. 그런데 2030 세대를 주목해야 될 점이 2030 세대는 투표에 적극적이다. 또 내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 SNS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34%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30 세대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치 참여에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이다, 참여 비중이 높아졌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세대별의 지지 성향을 보면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그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변화가 상당히 두드러졌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보면 청년층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네. 20대, 30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요, 이재명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왔거든요. 윤 후보를 지지한 20대는 38.2%, 22.2%에 머문 이 후보에 많이 앞섰고요. 30대도 보면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40.6%였는데 이 후보는 31%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030 세대의 힘을 확인을 했고 또 이게 지지율로 이어진 모습인데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더 이상 2030 세대는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정당의 정체성을 갖는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떠한 이슈나 현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 의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를 표현하면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20대, 30대의 지지가 이제 양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 이제 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MZ 세대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30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이제 윤 후보의 등판에 그 일정들에 맞춰서 지난 주말부터 청년층에 대한 공약을 내고 있고요. 또 청년 일정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청년을 겨냥한 그 일정을 집중 배치한 데는요. 네. 이 후보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같은 경우는 청년 기업가들을 만났고요. 어제는 일정이 모두 취소되긴 했지만 청년 세대의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간담회 등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또 이제 캠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청년 일정이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선 청년 의원들의 지역구를 돌면서 릴레이 소통하는 스케줄도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이제 확정된 직후부터 청년층 표심을 이제 공략한다, 이 대목이 이제 또 눈에 띄네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경선에서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던 홍준표 후보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이런 표심이 전략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홍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약 10% 이상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 10%가 이제 청년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청년층 탈당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후보가 공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이 청년층 표심에 공략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던 2030 표가 더 이상 이제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그 남은 숙제가 되겠네요. 근데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이후의 숙제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 세대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보면 이제 대거 탈당이다, 아니다, 뭐 미비하다 이런 뭐 논란도 좀 있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의 발표를 보면요, 대선 경선 이후에 2030 세대 당원 2,107명이 탈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차 경선을 거치면서 한 4만 8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한 2천 명이 좀 탈당을 한 것이고요. 네. 근데 같은 기간 신규 입당한 또 당원은 1,704명 정도가 됩니다. 입당보다 탈당이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좀 겸허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숫자로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2030 세대에 대한 지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30 지지를 이제 높게 받았던 홍준표 의원인데 선대위에 지금 참여 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네. 어떻게 참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홍 후보의 선대위 참여는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의 숙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의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김 전 위원장과 홍 의원은 좀 앙숙관계, 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상극이었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결국은 김 전 위원장이 먼저 손을 홍 의원한테 내밀면 홍 의원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럼 이 홍 의원의 이 선대위 참여 문제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될 숙제, 또 거기에 이제 달려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풀리면 2030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그 2030 세대의 지지도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 쪽으로 또 지지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을지 그렇다면은 홍준표 의원을 설득해서 선대위 합류시키는 그 역할을 또 잘 수행할지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에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자신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각각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로 빗댄 것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발언인데요. 이 후보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그러나 그 이후 공직자가 된 이후엔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려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행정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깬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안전하게 하겠다고 초보, 신진들을 고용하면 위험하죠. 이재명 후보 행정 경험에 이어 공인의 도덕관념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결격은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며 가족이나 자기가 관계된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야말로 배신, 배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제가 가족과 다툰 내용이 온 사방 돌아다니고 있다. 그 뿌리는 형님의 시정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점에 있어 실수해서 다 막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엔 자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토론회에서 자신을 향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2030 탈당러시 진실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 2030 청년층 당원들의 탈당 규모를 놓고 당 내에선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2030 탈당러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김 최고위원이 경선 이후에 탈당할 수보다 입당할 수가 더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그 얘기도 허위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 숫자도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2030의 그런 탈당 문제를 이야기했고 2030의 탈당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같이 똑똑하신 분이 왜 40명 같은 소리를 했느냐 적당히 얘기했어야지. 그러면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탈당 인증글만 해도 몇백 명이라는 얘기가 도는 상황 속에서 40명 해버리니까 이건 대놓고 당이 또 최고 지도부가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당 지도부가 나서 허위 주장을 했다며 김 최고위원의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탈당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아무래도 후보에 대한 2030 세대 지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대적인 비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후보가 확정되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당원 가입이 급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당원과 선거인단 당원을 합하면 순손실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최고위원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정부는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월요일 날이죠. 사무총장이 탈당 현황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계가 40명밖에 안 된다. 탈당도 없이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3천여 명의 탈당하신 분 중에 2,100명 정도가 이제 2030 세대였고 입당한 분들은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도 한 1,700명 정도의 2030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대탈주가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김재원 최고위원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수준의 탈당은 아니란 입장인 반면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 탈당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란 입장인데요. 4년 만에 진보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로 선회했던 평가를 받고 있는 2030 표심은 과연 내년 3월 대선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야 대선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짧은 만남 뒤에 각자 일정으로 또 이제 발걸음을 옮겼는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 관련 질문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지 조건을 달았는데 윤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부 특검 수용론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의혹이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모는 법정에서 구속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만약에 윤석열 후보 개인이 검사일 때 은폐 의혹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수사했는데 국민들이 못 믿겠다. 그럼 그것도 특검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조건부 수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의 초기 자금, 땅 매입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비리 때 윤석열 검사가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 대장동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검사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고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하자.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건 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상태도 아니었고 그게 경선 과정에서 정치 공세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납득하지 못하면 국민이 그때는 저는 특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게 기준이 국민이니까요. 네네. 네, 대장동 특검을 받는다면 윤석열 후보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윤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아까 부산저축은행 건 그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이렇게 50억 클럽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직 수사를 검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박영수 특검이 좀 연관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 또는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그때 박영수 특검하고 혹시 이제 그 사건을 수사했던 윤 후보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어쨌든 대장동 사건
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거는 대장동 특검을 한다 하면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뭐 요거는 빼고 한다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얘기 안 하셔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그 부인 거나 뭐 장모 건 네. 이런 것도 특검에 넣어서 할 거냐 할 때는 그걸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그냥 검찰 수사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부인하고 장모는 특검 대상이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건을 네. 검찰이 덮었다. 최종적으로 2015년인가에 최종적으로 덮었다. 이 의혹이 있잖아요. 봐줬다는 의혹. 그리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하여서도 경찰의 수사를 막고 검찰이 그 윤우진 비리 의혹을 덮고 끝까지 뒤를 봐줬다. 이 의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장모와 부인 문제에 관한 한은 그건 뭐 특검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한 건 맞죠. 네네. 민간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특검 불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뭐 그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처음에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 정치 사안에 대하여.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께서 본인의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건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장을 바꾼 건데 국민의 그 뜻에 따르는 것이니까 이건 뭐 바꿨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반대를 했는데 아마 뭐 정치적 공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감안을 해서 반대를 하셨을 텐데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장동에 대한 이게 깨끗하게 이게 뭔가 규명이 안 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특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네. 차라리 이것을 받고 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물론 고발 사주 의혹도 국민들이 의혹 갖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 50% 이상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민생에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닌 반면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돈 액수를 가지고 네.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빨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빨리 이거를 오히려 털었으면 훨씬 더 저는 뭐 컨벤션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편 윤 후보는 전두환 발언 이후 3주 만이죠. 미뤄놨던 수주를 풀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상황인데도 광주 시민들이 진정성이 없는 정치쇼다. 윤 후보가 면죄부를 받으려고 온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전 의원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좋은 얘기를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발단 자체가 전두환 발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를 좀 완화하거나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를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가는 행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는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이렇게 칭찬을 듣거나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네. 광주를 갔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5.18 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18 정신을 뭐 헌법에다가 규정하는 거 하고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던데 근데 그거는 아마 받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한 번 가가지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캠프에서 이렇게 좀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일거에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만
이 사과가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게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이것도 뭐 경제수석 한 명을 잘 임명한 거를 얘기한 거다. 그럼 그거는 경제수석 한 명을 잘 임명했다고 말해야죠.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전두환 찬양한 거죠. 정치를 잘했다. 대한민국에서 과거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건 그건 뭐 옹호가 아니고 찬양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원하는 건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피해,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 이거는 사실 내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고, 오히려 오늘은 광주 시민들이 계란을 던진다거나 무슨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게 그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해야 될 성찰할 일 같습니다. 정말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러면 전두환처럼 정치하실 건가? 이런 의심이 드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원주 전 의원께서 이제 홍준표 전 후보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이셨는데 그때 이제 5%에서 약 10% 정도 이제 승리를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패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그 후보 근황이 좀 궁금하고요. 네. 당분간 좀 뭐 집거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뭐 예상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당원 투표를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냥 조금 차이는 나더라도 우리가 지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왜냐면 여론을 따라오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보니까 이제 어느 모 언론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11만 명의 당원을 추가 가입을 시켰다. 그 신규 당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마 조직표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거의 독자적인 거의 1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 후보가 사실은 이제 뜨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직표의 어떤 동원 자체에 홍준표 후보는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홍 후보께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여론조사에서 10% 넘게 이겼는데 그리고 우리 당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2030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해단식 할 때도 건물 자체가 젊은이들로부터 이렇게 미어 터질 정도로 돼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마치 선거 지금 시작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아쉬우시겠죠, 솔직히. 그래서 좀 마음도 안 좋으실 거. 또 왜냐하면 이게 당에 가장 오래 계셨잖아요. 26년인가 계셨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이 어려울 때 본인이 나서서 후보도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당원에서 패배를 하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홍 후보 생각에는 그분이 또 그 전에 적폐 수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으로는 이제 승복한다라고 하셨지만 이 마음은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막 이렇게 탈당 러시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억지로 동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발적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폄하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게임은 끝났는데 네. 그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그러니까 폄하하지 말고 또 그들이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했는지를 저는 이제 선대위 구성되면 네. 이분들이 좀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하고 홍보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존중. 즉 그런 게 좀 우선이 돼야 네. 마음이 조금 알겠습니다. 움직이시지 않을까. 네. 2030 표심을 이제 계속 지킬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국민의힘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는 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예우를 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뭐 승자로서 이렇게 윤 후보 측에서 내가 승자니까 밟고 지나간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안 그래도 마음이 착잡한데 움직이시겠느냐. 그리고 홍 후보라는 분의 특성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정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막 억지로 가식적으로 도와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이 좀 내키게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윤 후보 측의 그 노력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 그리고 이 어떤 판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좀 느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이른바 쩐의 전쟁, 돈 풀기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표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공식화했는데요.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구상으로는 초과세수분 납부 유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거 세금 밑장 빼기다라면서 맹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홍준표 후보 얘기 잠깐만 해도 네네, 될까요? 덮치시죠. 예, 룰의 전쟁에서 룰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궐선거 때처럼 100% 여론조사로 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인 거예요. 민주당의 룰이었다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인 거예요. 네. 70%만 했었어도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했을 거꾸로 거예요. 7대 3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은 대선 때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독특하게 그 룰이 대선 막판, 경선 막바지에 5대5로 당심을 강화시켰죠. 네. 이건 누군가의 이 선수, 많이 이 룰을 짜본 분의 트릭인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 쪽이 현역 의원이 적다 보니 이 룰 때문에 저는 떨어지신 거라 이건 정말 두고두고 불공정한 룰이다. 이건 대선에 안 맞는 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나오기보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예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인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 납득할 수 없는 거는 그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고 한시적 지역 화폐로 줘서 다 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돈 풀기다, 매표형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50조를 얘기하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조가 더 매표행일 수 있는 건 이건 뭐냐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이건 오히려 매표가 안 되죠. 전 국민에게 주니까. 그런데 50조를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주면 오히려 이 특정 계층에게 매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특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50조가 좋다, 10몇 조가 좋다, 전 국민이 좋다 이런 거 제발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원이 16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자영업자들과 계속해서 좀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될까? 이거를 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해서 뭐가 좋다 하는 거 사실 여론조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게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6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돼서 FGI 면접원처럼
전 국민들을 만나고 2030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말싸움만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두 진영을 다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재원 마련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한 10조, 맥시멈 10조를 빼고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국채 발행을 할 만큼 국가 부채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딱 꺼내는지. 그래서 이 일관된 어떤 정치적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2030 표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젊은 이제 4050 같은 경우는 IMF 세대고 이래가지고 어떤 보편적 복지나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2030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부채가 우리들의 어깨에 나중에 안게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2030들은.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하고 논의가 좀 안 된 게 아닌가 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앞뒤를 좀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인 그런 건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재명 표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것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반대를 우리가 좀 하려면 지금 이것도 이렇게 쉽게 이 50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나중에 이제 군색할 가능성이 있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이제 지원이 아닌 특정 계층, 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원은 더 그 매표 행위다라고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뭐 동의하시나요? 뭐 저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게 낫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을 이제 자영업자한테 초점을 맞춘 거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50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0조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재정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식의 그 공약을 자꾸 남발하는 것은 저게 이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50만 원씩 주건 25만 원씩 주건 이게 매표행위라고 비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특정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면 그게 더 매표행위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 국민은 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남이 하면 저건 매표고 내가 하면 아닌 이건 돈론한불 되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0조씩 하다 보면 다른 거는 아마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맞짱 토론. 부분이 너무 생각이 좀 제대로 당하고 좀 그 교감을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맞짱 토론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본격 대선 행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은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예년 수준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예년보다 낮아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